6월 28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6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7.7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급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소매업계 재고 과잉으로 하반기 물가 둔화를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하반기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성장세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5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99.9로 집계되며 7개월 만에 깜짝 반등했습니다. 가상화폐 헤지 펀드 3에로우즈 캐피털이 약 8천억 원 대출금 채무 불이행을 직면했습니다. 크렘린은 푸틴 대통령이 11월 인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국채 디폴트 인정을 거부하며 국제 중개기관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러시아의 국채 디폴트 소식과 함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됐는데요. 여기에 나이키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들 바로 체크해 보시죠.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 등락을 오가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 S&P 500 지수는 0.3% 밀리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 떨어지며 11,500선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금리 인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며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4% 빠진 반면 독일 닥스 지수는 0.5% 오르며 13,1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전일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유입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4% 오르며 2,4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도 3% 가까이 오르면서 77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 경제 회복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두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8% 오르며 3,3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홍콩 항생지수도 2% 넘게 강하게 뛰어올랐습니다. 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27,000선에 근접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국채금리 경기 침체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2% 수준까지 올라섰고 또 통화정책이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3.1%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꽤나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일단 미증시는 견고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 출발했지만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처리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보합권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낙폭이 컸던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처리되는 차별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대체로 시장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2%, S&P 500이 0.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72% 하락한 반면에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는 0.2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흐름을 좌우한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일단 지난 4월 초에 미국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후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이후 6월 17일까지 나스닥이 무려 24%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들을 좀 보여왔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했기 때문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가중되었었고요. 그런 가운데 애틀란타 연은이 GDP 나우를 통해서 2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제로 성장에서 0.3% 성장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은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의 국제금리가 상승폭을 확대했고 달러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었고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지난주 나스닥이 7% 넘게 급등한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이는 경향들을 좀 보였는데 특히 아마존이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매출 증가가 기대한 65% 성장보다는 훨씬 낮은 전년 대비 17% 증가익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가 되자 하락세가 뚜렷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확대된 점도 기술주,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최근 낙폭이 컸던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이 되었는데 향후에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와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미국 증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기술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수익 악화를 우려하며 월가 IB들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미주오는 테슬라의 생산 차질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목표가를 1,300달러에서 1,150달러로 낮췄습니다.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 건수는 23만 2천 대로 전망했고요. 오늘장 테슬라는 0.3%로 소폭 떨어지며 73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는 1년 중 가장 큰 세일 행사로 매년 여름에 열리는데요. 올해는 7월 12일과 1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처음으로 올해는 2번의 프라임데이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분기에 프라임 가을 행사를 열 예정인데요. 투자 의견도 살펴보시면 제프리스가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새학기 쇼핑 시즌과 여름 세일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행사는 3개국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글로벌 소비자들의 프라임 멤버십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오늘장 아마존의 경우는 3% 가까이 떨어지며 11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또 알파벳도 1.8%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애플의 경우는 141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번스타인이 애플에 대한 마켓 퍼폼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애플 TV 플러스를 통한 상승 여력을 예상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연간 매출 10억에서 20억 달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1% 내림세 나타내며 264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오라클에 대한 매도 의견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경쟁이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게 했다면서 목표가는 7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장 아마존의 경우는 0.4% 하락하며 7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짚고 가겠습니다.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엔비디아는 1.5%가 떨어졌고 브로드컴이 0.6%, 또 AMD도 1%가 떨어진 반면에 퀄컴의 경우는 1.6% 상승하며 127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5%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권 나타냈습니다. 네, 가상화폐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거래소 플랫폼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대한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코인베이스는 무려 10%나 크게 빠지면서 5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로빈후드 주가는 오늘장 14%가 급등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로빈후드 인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또 골드만삭스는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로빈후드의 위험 보상이 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헬스케어주 흐름이 비교적 좋았는데요. 이어서 헬스케어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가 개발한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 부스터샷이 면역 반응을 개선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바이오엔테크는 7%로 크게 올랐고요. 화이자의 경우도 0.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방암 치료제인 에너2에 대해 유럽연합의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장 아스트라제네카는 0.5%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또 머크의 경우는 오늘장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1.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도 2%가 오르면서 오늘장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은 풋라커 소식입니다. 풋라커가 학교와 스포츠리그를 대상으로 스포츠 용품과 의류를 홍보하고 유통하는 BSN 스포츠의 이스트베이 팀 세일즈 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장 풋라커는 1.4% 하락으로 마감하며 $29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관련 기업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리더미 추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는 금요일 종가보다 44%가 높은 $55로 제시했고요. 이 추이의 최근 공급망 개선과 자동 배송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추이는 다만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리더미 애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필수 소비재보다 임의 소비재 상품이 많기 때문에 경기에 취약하다는 분석이고요. 아쿠아드는 소매 환경이 애쉬의 비즈니스 모델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쉬 주가는 인플레와 경기 침체를 우려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60% 넘게 떨어졌는데요. 오늘장의 경우도 3.5%로 크게 빠지며 $80 선에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G7 정상회의 영향으로 오늘장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11개 섹터 가운데 에너지주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엑슨모빌이 2.4%, 또 쉐브론이 2% 가까이 오르며 상승 마감했고요. 그럼 에너지주 관련해서 최보아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WTI와 브렌트유 모두 각각 2% 그리고 1%대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제 도입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이 원유 가격 상한제라고만 하면 감이 잘 오지 않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러시아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는 선박 보험 가입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는 결국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을 강압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는 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뿐 아니라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실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정상들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성사 여부를 주시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장에서 WTI는 $109 선에서 브렌트유는 $115 선에서 거래됐고요. 천연가스 역시 3%대 오르면서 반등했습니다. 다음은 CRB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CRB 지수는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CRB라는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 회사에서 선정한 19개 원자재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된 지수고요.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 CRB 지수는 강보합권이었습니다. 318선이었습니다. 다음은 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는 원유의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유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두와 대두유도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두 같은 경우 강보합권이었고요. 대두유는 1.4% 정도 상승했습니다. 대두는 1,434센트 선, 대두유는 65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근 며칠간 발생했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 옥수수 재배 초기 단계에는 어느 정도의 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주요 재배지인 미국 중서부 지역에 적절한 양의 강수량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옥수수는 3%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652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밀 보겠습니다. 밀은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의 북반구에 걸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창 수확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눈에 띄게 많은 양의 밀이 생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러시아가 이제 밀 수출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농업물 시장 관련 연구소인 소브에코는 올해 러시아 전역에서 8,960만 톤에 이르는 기록적인 양의 밀이 생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들의 밀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1%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밀 같은 경우 918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코코아와 커피 보겠습니다. 코코아와 커피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코아와 커피는 흔히 고급 원자재로 분류되는 만큼 전체적인 시장 경제가 위축되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가장 먼저 줄어드는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코아는 1%대 떨어졌고요. 커피는 약보합권이었습니다.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코아 같은 경우 $2,399, 커피는 $222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설탕 보겠습니다. 설탕도 별다른 소식은 없었지만 경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의 커먼웰스 은행은 전반적인 시장에 들이온 어둠의 물결이 설탕의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설탕은 오늘도 큰 폭은 아니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18센트 선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원자재 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이 금은 상승해야 하는 이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하게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감으로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G7 정상회의에서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조치에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같은 소식을 알려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러시아는 2020년에 전 세계 금 수출의 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소식이 딱히 새로운 뉴스는 아닌 만큼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금의 흐름을 예측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182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보겠습니다. 팔라듐과 백금에 대한 별다른 특이점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금속 시장의 변동성에 탑승한 모습이었는데요. 따라서 팔라듐과 백금 모두 강보합권으로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팔라듐은 1857달러 선에서 백금은 904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니켈 보겠습니다. 니켈은 그간의 낙폭을 지우고 3%대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락폭이 그간 너무 컸던 데 따른 반등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니켈 22,938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비축량이 급감하면서 재고가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가격의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었는데요. 부족한 아연이 현재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보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아연의 하락세를 견인했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 약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3,320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구리입니다. 구리는 경제 둔화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 가장 약한 시기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요 구리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는데요. 어제부터 이틀째 낙폭 과다에 따른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크지는 않은 폭이고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구리는 파운드당 3달러 후반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그간 충분한 양의 재고가 보고되면서 하락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재고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하지만 주석 재련소들의 유지 보수 문제로 인해서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석 가격은 11%대 급등했습니다. 주석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27,445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과 납 보겠습니다. 알루미늄과 납도 이렇다 할 만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오늘 보여준 전체적인 금속 시장의 흐름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알루미늄과 납, 다른 품목과 함께 오르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알루미늄은 2,494달러, 납은 1,987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잠시 후에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소형 에너지 관련주를 추종하는 펀드와 튀르키의 MSCI 지수를 따르는 펀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한 펀드는 블록체인 ETF와 은 가격 관련 펀드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러시아 제재를 논의하게 될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러시아 금 수입 금지뿐 아니라 원유 구매 제한과 같은 제재 확대 논의가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ETF들 이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하루 전 특징 ETF로 이 코너에서 소개드린 PSCE ETF 또한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 유일하게 상승한 소형주 ETF입니다. S&P 소형주 600 에너지 지수를 따르며 인베스코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소형주 투자인 만큼 ETF의 변동성은 상당한 편이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달 초 터키 정부의 요청대로 유엔에서 국호를
튀르키예로 변경하는 것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터키는 튀르키예로 불리게 됩니다. 이날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튀르키예 ETF TUR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튀르키예는 최근 리라화 약세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73%를 넘으며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튀르키예 은행 규제기관에서 외국 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리라화 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장에서 리라화는 소폭 상승하여 리라화당 0.06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둔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산유국인 사우디와 관계 회복을 통해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6월 중순 CNBC에 출연한 버핏의 제자 파브라이는 지금이 튀르키예 주식 매수에 좋은 시기라고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 ETF입니다. 최근 하락 ETF에 많이 차지하는 분야이죠. 블록체인 관련 펀드들이 이날도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코인베이스를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종전의 7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기도 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비트코인은 17%가량 소폭 반등했는데 지금은 다시 하락세입니다. 이것이 일시적 반발 매수인지 상승 기조인지는 이번 주 PC 물가 등에 따라 판가름 날 수 있다는 분석 들이 나옵니다. 이날은 이에 따라 BKCH 펀드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글로벌 엑스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0.5% 정도입니다. 코인베이스의 11%, 마라톤 지디츠 홀딩스와 라이엇 블록체인의 9%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마지막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달러화 약세와 경기 침체 우려에 금과 은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은이 활약한 모습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신트라 포럼에서 유럽 중앙은행에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으니 월요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이 포럼에서 라가르드 ECB 총재 등의 발언 등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은 바클레이에서 운용하는 은 ETF SBUG가 4%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ETF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G7 정상들이 러시아 석유 상한가 설정 최종 논의에 들어갔고 또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오늘 2% 넘게 뛰면서 WTI 같은 경우에는 11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또 모간 스탠리는 S&P 500 지수가 4,200선까지 단기 랠리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하반기에는 이 랠리 이후에 소폭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G7 정상회의입니다. 어제 금과 관련된 제재 조치에 이어서 오늘은 가격 상한선이 논의됐다. 자, 최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G7 정상회의 이틀 차인 오늘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러시아산 석유 상한가 설정을 최종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구체적인 방안과 가격 상한선 등을 놓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산 석유 상한가 설정은 현지 시각 26일인 어제 미국이 제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개최 직전까지만 해도 유럽이 에너지난을 겪고 있어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신중한 기류가 감지됐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번 조치를 위해 며칠 동안 물밑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선을 부여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충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아예 금지하면 해당 공급량을 충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안됐습니다. 한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거란 우려도 나왔는데요. 이미 빠듯한 원유 공급 시장에 추가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는 이와 관련해 서방 제재 대상인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국제 원유 시장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공급처에 포함시켜 공급 축소에 따른 유가 급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러시아 석유 상한가와 관련된 논의 바로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AP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채 디폴트 사태를 직면한 가운데 이 글로벌 경제 영향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 대거 발표됐습니다. 6월 댈러스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7.7로 집계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미국의 5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99.9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 7개월 만에 깜짝 반등에 성공한 만큼 주택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러시아의 국채 디폴트 이 직면 사태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디폴트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IB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러시아가 10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달러와 유로화로 표시된 약 1억 달러 규모의 외화 표시 국채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현지 시각 27일까지 지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는데요. 이미 지난달 27일까지 지급했어야 하나 3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디폴트는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의 국제 결제 통로를 막으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지지 않았다며 서방이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어 러시아의 디폴트 꼬리표를 달려고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디폴트가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원자재 수출로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고립과 혼란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디폴트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종전 후 러시아가 경제 재건을 시도할 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디폴트가 꼬리표가 되어 개인이나 회사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98년 모라토리엄 당시의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당시에는 러시아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디폴트를 맞았지만 지금은 인위적인 상한에 의해 상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디폴트 사태를 직면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영향 자체는 이 글로벌 경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꼬리표, 이 상징성은 좀 붙을 수 있다. 자, 이런 평가들 나왔습니다. 다음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가상화폐 헤지펀드 3에로즈 캐피털이 디폴트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또 미국 투자은행들이 2년 만에 감원 리스크를 직면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 또 미국의 5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은 가상화폐 헤지펀드 3에로즈 캐피털의 이 디폴트 사태 직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폴트 사태 좀 오늘 들어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 시장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가상화폐 헤지펀드인 3에로스 캐피털이 파산에 직면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3에로스 캐피털은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 보이저 디지털로부터 6억 7천만 달러 이상을 빌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USDC를 대출받았습니다. 해당 대출의 만기가 현지 시각 27일 도래하는데요. 만약 27일까지 갚지 못하면 3에로스 캐피털은 디폴트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이저는 해상 가상화폐 헤지펀드로부터 자금을 상환받을 계획이라며 현재 자문단과 구제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에로스 캐피털의 문제는 이미 이달 초부터 불거졌는데요. 가상화폐 대출업체인 블록파이와 제네시스가 해당 업체 포지션 중 일부를 청산했다는 보도와 회사의 공동창업자가 디폴트를 암시하는 트윗을 남기면서입니다. 또 최근 폭락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손실을 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는 3에로스 캐피털의 디폴트가 다른 가상화폐 기업들로 전염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회사가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바 있고 여러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태가 이미 얼어붙은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네, 해당 디폴트 사태로 당분간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배런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시티그룹이 S&P 500 전망치를 4,700에서 4,2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하반기 중에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고
마이클 버리,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소매업계들의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하반기 중에 물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인물로 분석되는데 이번 분석대로 이 하반기 중에 물가가 좀 다소 완화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은 시티그룹의 지금 S&P 500 전망치입니다. 앞서 모간 스탠리 역시 4,200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시티그룹도 좀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티은행이 S&P 500의 올해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스콧 크로노트 시티은행 애널리스트는 올해 S&P 500 전망치를 4,700에서 4,200으로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의 가장 큰 배경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움직임과 경기 침체 위험을 들었는데요. 상반기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과 실질금리 인상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이 이미 증시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분석했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는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고 금리가 정점을 찍으면 하반기 반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더 많은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시티은행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 올해 S&P 500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연착륙에 성공하면 S&P 500이 4,700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고 얕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S&P 500이 3,650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 3,150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S&P 500 전망치에 대해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필수 소비재들 불황에 강한 종목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또 유로존의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8.4%로 예상된다면서 인플레이션 정점과는 아직 거리가 남아있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호증권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준 1,300달러에서 1,150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 상하이 봉쇄 여파가 테슬라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 요즘 같은 이 불황 시기, 경기 침체 시기에 과연 투자자들이 어느 종목에 주목해야 될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필수 소비재다라는 답을 내놨는데 마지막 아이템으로 전해주시죠. 필수 소비재는 통상 불황 속에서 빛을 발하는 종목으로 알려졌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공식이 이번에도 맞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가운데서도 허쉬, 캠벨스프, 몰튼 쿠어스와 같은 기업들은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들어 허쉬는 약 14%, 캠벨스프는 약 11%, 맥주 제조업체인 몰슨 쿠어스는 20%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 투자자들은 높은 배당 수익률과 안정성을 찾아 필수 소비재 기업을 주목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이 공식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올해 들어 S&P 500 18%나 하락했지만 해당 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었던 건 기존의 공식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은 기술주가 빛을 발하는 시기였지만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이제 그 추세가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 필수 소비재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다음 분기에는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비용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이를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과 경기 침체 우려가 해당 기업들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필수 소비재 분석 기사까지 체크해봤습니다.